한국 놈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그놈들은 자신들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당시에는 여러 국가로부터 살상용 무기 지원은 물론 수십 개국이 목숨을 걸고 병력을 지원해준 은혜를 받았던 국가이면서 지금은 살상용 무기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모순적인 행태란 말인가. 한국이야말로 과거의 역사를 잊고 있는 놈들이 아닌가. 여기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한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권위 있는 군사학 교수의 충격적인 일침이 담긴 강연을 접한 뒤 이 기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 옥사나입니다. 재작년에 입사한 저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실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기사거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저조해서 고민이 많았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쟁도 일상처럼 느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독자들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저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아주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최근 커다란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정보가 들어온 것이었죠.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의 갑작스러운 외침이 사무실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을 끌었고 그 덕분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일단 기사거리가 생겼다는 생각과 동시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북한군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한순간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합류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죠. 제가 국방부 기자나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한 치열하게 전쟁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떠오르더군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면 어쩌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탁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각각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려 했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심호흡을 한 후 이 소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기사거리 하나는 제대로 생겼다는 생각과 함께 당분간은 주제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걱정과 공포감이 쉽게 떨쳐지진 않았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번 북한 파병 소식을 듣고 솔직히 옳다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 좋은 기사를 쓸 거리가 머릿속에 아주 잔뜩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제게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우선 우크라이나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별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이 제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이를 거부하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만 했어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투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이 중립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외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의약품이나 식량 등의 비군사적 지원은 있었지만 사실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군사적 지원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서방 세계와 나토에서 계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게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한국은 자신들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당시 여러 국가로부터 살상용 무기 지원은 물론 수십 개국이 목숨을 걸고 병력을 지원해준 은혜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상용 무기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굉장히 큰 모순처럼 느껴졌고 한국이 과거의 역사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국가로서 지금 이 순간 다른 나라가 그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더욱더 그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안 좋은 기사 쓸거리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북한 파병 소식은 기자들에게도 강한 자극제가 되었지만 이 소식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분노를 일으킬 것이 분명했거든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차피 이번에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사화하면 충분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특히 사회부 기자인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제격이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한국 정부의 군사적 무관심을 비판하며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르며 여러 기사 주제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죠. 또한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전쟁의 진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온라인에서 만나 전쟁에 관한 대화를 나눈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한 말은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안전과 국익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자국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대화는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이기적이며 다른 나라의 비극에 냉담하게 대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쟁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고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느끼게 했어요. 또한 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국가로서의 책임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의 고통에 눈 감는 국가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죠. 그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저에게 한국에 대한 더욱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북한 파병 소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준비를 시작했고 자료를 모으며 기사의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렇게 북한의 파병 소식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몰두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할 생각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고 있었죠. 역시나 한국은 심지어 자신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병력을 파병하여 우리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와도 무기 지원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이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해보겠다는 언급을 하긴 했으나 그 말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국민 여론이 살상용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고 그 조치를 단행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마치 해줄 것처럼 실컷 폰만 다 잡아놓고 안 해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북한 파병 이후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죠. 따라서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다른 나라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국가로서의 책임감을 잃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라는 기사를 쓰려고 마음을 먹은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위해 최종 자료를 모으던 중 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권위 있는 군사학 교수인 세르게이 교수님이 북한 파병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 늘 우크라이나의 군사 상황과 국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저는 소식란에 떠있는 세르게이 교수님의 강연 소식을 주목하게 되었죠. 그 강연은 때마침 북한의 파병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기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갔죠. 세르게이 교수님은 군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그 강연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원하던 시각을 뒷받침해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저는 이 강연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강연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강연이 열리는 날, 저는 기대에 가득 차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저는 이제 한국의 잘못된 점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준비했죠. 강연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교수님은 우선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그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부터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군의 진격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죠. 강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선발대로 전투력이 약한 소위 총알바지용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약한 병력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전투의 첫 단추를 끼우고 그 뒤를 이어 더 강력한 전력을 동원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북한이 결코 전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청중들은 모두 집중하여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드디어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저는 교수님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거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노트북에 손을 얹고 키보드를 두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꺼낸 첫 마디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순간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런데 감사할 일 이전에 죄송할 일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교수님의 말에 제 의아함은 더욱 증폭되었죠. 교수님이 대체 어떤 죄송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큰 외교적 결례를 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죠.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청중들은 서로의 시선을 쳐다보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먼 나라의 이야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콜슨스키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건이 논란이 큽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콜슨스키 대사가 참배한 그곳은 침략을 일삼던 전범들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참배를 하러 가서 심지어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했다고 SNS에 공공연히 글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상황에서 외교관이라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옳지 못한 것이며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의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청중들은 이 사실을 대부분 몰랐는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교수님은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할 시점에 있어요. 하지만 콜슨스키 대사의 행동은 한국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청중들은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 한국의 지원은 매우 절실한데 이런 외교적 결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격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지. 그때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포탄 공급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유럽 전체가 지원한 포탄의 양보다 미국을 통해 전달된 한국산 포탄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원국들의 군수 물자가 고갈되고 있는데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은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반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저에게 한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강연장 여기저기서 정말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충분히 포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 최소 10만 발가량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생산력만으로 이를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족한 생산량을 한국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지원을 거부했더라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 땅이 러시아에게 넘어갔을 거란 소리입니다. 강연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조금 더 힘주어 말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이러한 점을 러시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우회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살상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는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될 경우 전쟁의 판세가 매우 불리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제 아무리 러시아라도 한국산 살상 무기가 직접 전달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것이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무기 수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견제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도움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의로 이어왔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당연히 여기며 이제는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크게 반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국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거나 일본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거리를 두려는 모습은 한국 측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해줄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한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런 반응에 계속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105mm 포탄 추가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 중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0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의 변화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실책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에 마치 무기를 맡겨놓은 것처럼 여겨왔던 비상식적인 외교에 대한 결과이자 이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우회적으로 지원하던 무기의 수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하며 전쟁 지원에서 점차 손을 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앞으로의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도움을 받으면 될 텐데 우리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시각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지를 되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한국이 다시 무기를 지원할 명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도움을 당연시하며 그 소중함을 간과했던 부분이 가장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의 강연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 또한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만 여겼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또한 저와 비슷한 많은 이들이 저처럼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비난만 했던 제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며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교수님의 주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한국의 소중한 도움을 간과했던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니, 이 모든 재앙들이 그 무녀의 예언 때문이라고. 최근 중국에 역대급 태풍들이 잇따라 몰아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중국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크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중국 충칭시의 한 무녀가 정확히 예언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또한 그녀는 이번 태풍들이 중국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이자 천벌이라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합니다. 과연 무녀는 어떤 경고까지 했다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환경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34살 양페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국 기상국 산하에 있는 국가기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곳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나 인공강우와 같은 기후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인데요. 특히 저는 최근 인공강우 기술 연구팀의 일원으로 가뭄 해결과 기온 조절 및 대기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조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인공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공강우는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은결핵이 적어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씨를 뿌려 특정 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이랍니다. 흔히 비의 씨앗, 즉 빈결핵이 될 만한 화학물질을 대기 중에 살포하여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자주 쓰이는데 이 인공의 씨앗으로는 드라이아이스, 요오드화 은, 염분 입자를 주로 이용하며 이러한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리게 되면 강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공강우 같은 경우 요오드화 은 같은 화학물질이 살포되어 장기간 축적되면 대기와 토양,
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현재 중국 외에도 강대국들은 대부분 최첨단 인공강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술력은 충분하겠지만 중국처럼 이러한 인공강우를 사용할 만큼 기후 조건이 열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후가 안정적이고 강우량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공강우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공강우보다는 자연적인 기후 관리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중국은 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사용해서 가뭄이 들거나 스모그, 황사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막화가 심한 지역에다가 인공강우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도 인공강우를 시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있는데요. 또는 화재 진압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강우가 필요한 모든 곳에 포괄적으로 인공강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중국이 인공강우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예전에는 비행기로 입자를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테크니컬 차량을 직접 제작하여 차량에 인공강우용 로켓을 설치하여 발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공강우 시도와 함께 저희 기관에서도 항상 바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인공강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직접 목격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러했죠. 과연 우리가 이뤄내려는 기후 조절이 진정으로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충격받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하루는 팀에서 진행한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이모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이모, 무슨 일이야? 이모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시더군요. 말도 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밭이 물에 다 잠겼어. 작물이 다 망가졌어.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모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고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늘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이모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연구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것 같아. 아들이랑 둘이서 힘겹게 일해도 소용이 없어. 다 망가져 버렸어. 예상치 못한 이모의 전화에 저는 그날 밤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이모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이모의 땀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버린 현실과 그게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강우 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모, 곧 가서 도와줄게. 제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운 감정이 고조되었고 그와 함께 인공강우 연구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더군요. 이모의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날 즉시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차가 달리는 중에도 이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하는 연구 때문인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더욱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제 연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농촌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정말 넓은 논밭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모와 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밭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 가슴을 치더군요. 이모,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농사는 우리 가족의 전부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그들의 슬픔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참여한 연구가 이모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모는 5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오셨습니다. 그런 이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가 이 좁은 지역에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온 적은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자연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공강우가 있었던 날과 피해가 정확히 일치해. 이모의 말에 저는 이모의 농사 피해가 제 연구와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죠. 제가 참여한 실험이 이모의 가족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모,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물었더니 이모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그만두었으면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죠. 그리고 이모는 주변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어요. 땅들이 병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새들도 보이지 않게 됐어. 이모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고 저는 이날 이후 더 이상 인공강우 기술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중국 당국의 언론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강우의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정부는 오히려 성공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이모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저 훌륭한 기술이라고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인공강우를 과학적 성과로만 보고 그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충칭시에서 또 한 차례 뿌려진 인공강우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한국 등 인근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뿌린 비는 기온을 일시적으로 크게 낮추는 데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강풍과 폭우로 도시 곳곳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에 창문이 부서지고 도로 곳곳에 나무와 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충칭 시민들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바깥에선 가로수와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녔죠. 강풍에 밀린 수레를 뒤쫓아가는 노점상인 애국주의 상징인 중국 국기도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여전히 이를 인공강우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언론 역시 이 사고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도하며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죠. 하지만 충칭시 주민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인공강우로 인한 강풍도 강풍이지만 인공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문제라고 했죠. 인공비가 내린 뒤 5분 동안 뜨거운 물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 기온이 더 올라가고 더 더워졌다고 했죠. 이건 분명히 인공강우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더욱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우리의 연구가 단순히 과학적 진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언론이 이 모든 부작용을 외면하고 심지어 성공적인 사례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진실을 은폐하는 것 같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저는 잡지에서 우연히 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충칭시에 거주하는 한 무녀가 최근 벌어진 인공강우와 관련해 한 예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녀는 하늘에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하면 땅과 물의 균형이 깨져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인공강우를 남용하는 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녀의 예언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입소문을 타고 있었지만 당국은 무녀의 말을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일축했죠. 그 기사를 읽고 저는 무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자연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시도인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리고 그 무녀는 옆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듯 했는데요. 한국은 함부로 자연을 조작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어우르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인공강우와 같은 자연을 거스르는 방법 대신 여러 방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기 오염과 수자원 관리 문제에 있어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며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실제로 제가 찾아본 바로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대기질 개선과 수자원 관리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우선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한국 내 발생 미세먼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인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제가 결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개 시민에 불과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죄송한 마음을 표하는 것 외에는 참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와 같은 방법 대신 내연기관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즉 전기차와 수소차의 도입 및 확대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배출량 규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며 도로와 공장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여 공기 중 오염 물질을 나무와 식물을 통해 흡수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기 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들은 인공강우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또 수자원 관리와 가뭄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인공강우와 같은 방법 대신 강수량이 적을 때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댐과 저수지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댐과 저수지에서 저장된 물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농업과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었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죠. 또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수 담수화란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로 한국은 이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용화를 추진 중이었으며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경우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었죠. 마지막으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자원을 절약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었죠.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무녀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찾아보며 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강우라는 게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의 조화 없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고 저의 연구 방향에 대한 의문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는 슈퍼 태풍 야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슈퍼 태풍 야기는 최대 시속 234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했죠. 하이난성 주민과 광동성 주민을 합하여 무려 100만여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구호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한 야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263억 위안, 한국 돈으로 무려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죠. 저는 문득 무녀의 예언이 떠오르더군요. 그녀가 경고했던 하늘에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하면 땅과 물의 균형이 깨져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이
다시금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공강우의 사용이 이러한 큰 재난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러나 이는 단지 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 또 다른 재난이 닥쳤습니다. 무녀의 말이 들어맞기 시작했죠. 버빙카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강풍과 폭우로 인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깨지며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49년 글로리아 이후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버빙카는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상하이는 도로가 침수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들이 부러지거나 뽑혀나가면서 부상자도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위험 지역의 수십만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모든 학교와 가게 등이 문을 닫아야만 했죠. 게다가 여객 열차와 주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면서 중추절 연휴에 가족과의 만남을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버빙카의 참혹한 피해 모습을 생생히 공유하고 있었죠. 건물 외벽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장면, 지붕이 뜯겨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으며 가로수가 뿌리째 넘어지는 등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무녀의 예언은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자연의 힘을 무시한 인위적인 개입이 초래한 결과들이 마치 그녀의 경고를 입증하듯 불행의 연쇄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가 잡지 칼럼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말이 떠오르네요. 만약 중국이 자연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1931년 양쯔강 대홍수보다 더 큰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참고로 1931년 양쯔강 대홍수는 최대 4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여러 예언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사용하면 비가 원래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내리게 되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 간의 물 분배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강우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이 장기적으로 기후 패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곤 합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인공강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후가 변하거나 다른 지역의 강수량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강한 태풍이나 다른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충분히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공강우와 기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그런 신중함 없이 즉각적인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이런 급한 결정들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말이죠. 무작정 자연을 조작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14호 태풍 플라사는 다시 한번 상하이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런 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자 중국인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다만 한반도 쪽으로 가면서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에 따라 태풍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한국의 심각한 가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어졌던 지독한 더위도 가시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죠. 무더위에 지친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해 보였는데요. 중국에 상륙할 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태풍이었던 플라산이 실컷 상하이를 강타한 후 그 위력이 점차 잦아들며 한반도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세가 약해졌던 것인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거스르면 결국 인간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 무녀의 경고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플라산이 상하이를 강타했을 때엔 그곳의 사람들은 태풍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끼며 고통받았지만
태풍이 한반도로 방향을 바꾸자마자 세력은 약해졌고 한국은 오히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공강우와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지하수 개발, 미세먼지 저감숲, 해수 담수화 기술 등을 활용해 자연과의 균형을 찾으려 하는 나라였죠. 한 명의 연구원에 불과한 제가 중국 전체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무녀의 예언이 주는 경고를 잊지 않고 환경을 존중하며 연구에 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에서 한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한국, 그리고 충칭시의 무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